네, 익히 들으셨겠지만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쿼드러블 위칭 데이가 있고요. 또 국내 로컬 이벤트로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습니다. 자, 금리가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 마켓 진단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상훈 채권팀장이 오늘은 스튜디오에 자리를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좀 모셔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나와주셨네요. 자, 중요한 내부 변수, 금통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건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외부 변수를 먼저 점검해 봐야지 이제 내부를 진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부, 6월 18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미국 연준의 FOMC가 또 있죠.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6월에 금리 인상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스탠스가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FOMC에서 이제 뭐 금리 이제 결정도 결정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느냐 여부가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사일 것 같고요. 일단 그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이 올해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좀 시그널을 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때 이제 주요 이제 그 뭐 언론이나 전망기관들에서 9월 인상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옐런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연내 안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 그걸 좀 불식시키고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긴 한다. 예, 하기는 한다. 예, 하기는 하니까는 그리고 뭐 좀 미국 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매크로도 좋아지지만은 또 자산 버블 우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년과 12월 정도로 있던 컨센서스가 12월과 9월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이나 12월 쪽으로. 그러면서 9월 이야기가 좀 더 부각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그렇죠. 9월로 또 확 더. 9월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이기도 하고 데이터들 지표들을 봐야겠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관심사이고요. 다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는 이제 부작용을 갖다가 좀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뭐 이례적으로 달러 얘기를 하면서 좀 달러가 강세가 옐런 의장이 그 얘기하고 나서 달러가 다시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좀 오바마 대통령도 달러에 대해서 좀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옐런 의장이 내년에 이제 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달러가 미리 이제 그 지난해 뭐 한 4Q부터 이렇게 강세로 좀 많이 가면서 1분기에 미국의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 수출이 부진해진 그런 이제 미국 그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좀 속도 조절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버럭 했어요. 네. 뭐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은 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동안 이제 달러 강세를 묵인했던 것은 일본의 엔화 약세를 또 용인해주고 그렇습니다. 일본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GDP 성장률이 우리보다 이제 월등히 앞섰지 않습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근데 너무 과하다 싶었을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잠깐 스톱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자 환율과 이 또 통화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엔화 약세는 불편하죠 우리한테.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엔도 지금 이제 뭐 125엔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엔도 이제 속도가 빠른 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화 약세를 갖다가 측정하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같은 부분이 있겠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감안을 해도 엔 약세는 조금 이제 과도한 부분이 있고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엔 약세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베노믹스와 엔 약세 때문에 분명히 일본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도 좋아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좀 심하게 이제 엔 약세가 더 심화가 되고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 물가를 올려놓는 그렇죠. 일본 내부에서도 또 뭐 수출 기업들만 좋아지고 또 이런 좀 약간 불균형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여기서 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레벨이 더 심해지면은 이거는 약간 좀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비오제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속된 말로 130엔을 넘어가지고 막 140엔 쪽으로 간 다음에 열도가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현재 레벨에서는 일단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속도 조절을 엔화 약세가 들어간다면 일단 우리는 숨을 한번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내부로 눈을 돌려봅니다. 외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냐가 이제 금통인데
앞서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메르스냐 예. 아니면은 가계부채냐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게 한국은행이죠.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7월 정도에 이제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이 이제 되면 이제 2분기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GDP라든지 이제 한은이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드러나고 정부와 한은이 올해 이제 그 제시한 성장률 뭐 정부는 3.8에서 지금 3.3 정도로 낮출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한국은 메르스 이미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변수가 또 생겼어요. 지금 메르스라는 변수가 발생해 버렸고 한은도 3.1로 낮춰놨는데 지금 뭐 OECD나 IMF들도 다 뭐 3% 가까이 내리고 KDI에서는 조건을 달았었죠. 인하라든지 구조개혁을 해야지 3%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사실은 3%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후반이나 이제 7월 가면은 이거는 윤곽이 좀 드러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추가 인하를 필요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메르스라는 변수가 발생해서 저희는 이번 주에 내일 금통에서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저희가 N 뭐 얘기를 했지만은 N 약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지금 뭐 5월에 발표된 수출 증가율도 지금 2자릿대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이제 우리나라 그 1분기 GDP가 약간 반등했는데 사실은 건설 투자가 거의 이제 뭐 최근에 부동산 분양 때문에 좀 끌어올렸지만은 그리고 이제 정부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성장에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나마 이제 투자나 수출이 다 부진한 가운데 이제 지난달 산업 생산 이제 광공업 생산을 보면은 소비가 그나마 약간 지금 겨우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소비라는 것마저도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생겨버렸고요. 이게 이제 뭐 예전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 사스나 이런 때 비교해서 이게 한 달 이상이나 가면은 성장률을 분명히 0.1% 이상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은이나 정부가 이제 목표한 이제 성장률에 이제 도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가계부채라는 부담이 있지만은 지금은 뭔가 안 하면은 이제 경제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제 주체들, 가계나 기업, 경제 주체들한테 뭔가 심리적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은행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 세 차례인가요? 네, 이때 효과를 크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득과 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득이 크냐 실이 크냐를 판단을 해서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2번 인하를 하고 올해 3월에 또 인하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어땠을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안 했으면은 그 지난해 어쨌든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좀 반등을 한 게 건설 부분이 많이 끌어올렸고 그 건설이라는 게 어쨌든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 그리고 내수 소비가 그나마 좀 이래 올라온 거는 주식 그 인하를 해서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 약간 살아나면서 이제 그 부의 효과, 그렇죠.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실물은 안 살아나고 금융시장, 자산시장만 좋아진다는 논란은 있겠지만은 그걸 안 했으면은 아마 이 정도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이제 실인 부분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 왜 소비가 그러면은 또 약간 자산 가격이 올라오니까 소비가 되고 그 전에는 안 되느냐를 보면은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인하를 해줬을 때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줘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메르스라는 변수가 발생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 빚더미 위에다가 자산을 올려놓은 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요. 최근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내적인 부분은 뭐 금통위도 있고 뭐 추경을 하냐 안 하냐 논란도 있는데 일단 뭐 통화정책 대응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추경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국내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변수로는 이제
뭐 미국도 일본도 있지만은 그리스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 지금 이제 그 유가가 이제 어쨌든 떨어지는 게 막아지면서 제한이 되면서 독일이 이제 유럽이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지표가 좋아지면서 독일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0.95%. 예, 0.5에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금리가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독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이제 그 소위 안전자산이 채권에서 그다음 채권에 대한 이제 이 약간 버블 논란이 이제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버리면은 이거는 전 세계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국내 변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유럽이 과연 살아나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일부 뭐 헤지 펀드나 이런 쪽 때문에 그 금리 쪽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거는 분명히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때마침 또 외국인도 그런 변수를 보는 모양입니다. 뭐 한 주시장에서 300억 가량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눈치 좀 보는 외국인. 네, 하여튼 금리하고 또 주가, 자산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마켓 진단이었고요.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상훈 채권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